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가지고, 이번 주 수업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짧게 수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라는 현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서식지 단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 생태 통로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야생동물의 남획과 불법 포획이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가 외래종 도입,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오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 인간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할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정리도 했었던 것 같은데 교과서 224페이지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목적이라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협약을 다양하게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은 협약들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왔던 첫 번째가 람사르 협약이었고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전에 대한 협약이다. 1971년도에 채택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가 런던 협약, 1972년에 채택된 런던 협약입니다. 그래서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라고 배웠었고, 세 번째가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92년에 채택되었던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그 다음에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또 생물자원으로 얻는 이익의 공정 분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협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제 협약에 대해서 배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해봄으로써 수업을 끝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단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 4단원 환경과 에너지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단원으로 왔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36페이지 환경과 에너지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교과서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단원은 뭐냐면 생태계와 환경 단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계와 환경. 자, 우리 수업의 목표는 생태계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나 봐요. 그것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태계에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변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생태계 보전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토의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먼저 생태계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생태계가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또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면은 또 새롭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계라는 건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체계이다,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생태계 안에는 어떠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체계를 간단한 거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먼저 개체가 있어요. 개체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개체군. 자, 그런데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노루면 노루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루와 토끼 무리를 함께 개체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같은 종끼리의 무리들만 개체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돼요. 즉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군집 안에는 다양한 종이 포함될 수 있겠죠. 다 여러 개체군들이 군집을 구성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개체군들은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체계를 생태계의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를 표현해 보면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되고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니까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그러면 생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생물적 요인.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자, 그 중에서 먼저 생물적 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생물적 요인에는 일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이다.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의 모든 생물이며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이거 여러분들 알겠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조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생물은 식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만 스스로 광합성이나 이런 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바다에 사는 생물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식물만 일컫는 말이 아니라 식물이 생산자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생산자 안에는 식물도 있고 또 다른 생물들도 있어요. 어쨌건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생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소비자는 생산자와는 다르게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른 생물로부터 양분을 얻어야 되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도 소비자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분해자라는 게 있는데 분해자가 생물적 요인에 속한다는 거를 좀 간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를 해주는 생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버섯이나 곰팡이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가 피는 거 우리 사람으로 따져보면은 음식이 못 먹게 되는 이런 해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있어서는 분해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리는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에요. 분해자들은.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에는 쉽게 말하면 환경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다 비생물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등등 어쨌든 환경 요인들을 다 비생물적 요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크게 나누면
생물적 요인, 우리가 배운 거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었잖아요. 지금 글자가 왜 이러죠? 비생물적 요인에서 요인만 글자가 좀 엎어졌네요. 이상하게도. 자, 어쨌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생물적 요인 안에는 개체군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뭐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표에는 개체군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생물적 요인을 개체군을,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을 대표해서 개체군 단위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개체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항상 생태계 안에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서로 동떨어진 이런 요인들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생태계 안에는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있어야 생물도 있는 거고 생물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생물적 요인, 즉 환경이 생물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환경 요인에 의해서, 즉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생물적 요인이 변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용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을, 즉 생물들이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반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들 간에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물적 요인 안에서도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작용, 반작용, 이거는 물리에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 즉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걸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비생물적 요인이 변화되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고, 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생물적 요인이,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예를 보겠습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건 작용이 되겠죠. 맞죠? 예를 들어 숲에 빛이 잘 들고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즉 빛과 토양에 의해서 식물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2번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예. 즉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즉 낙엽이라고 하는 생물에 의해서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생물적 요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예를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했었죠. 우리가 상호작용의 예를 보시면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며 식물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린다. 즉 초식동물은 식물에 영향을 주고 또 식물은 초식동물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식물도 먹고 식물은 또 초식동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호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고서 이것이 작용에 해당되는 건지 반작용에 해당되는 건지 혹은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생태계 구성요소 중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쓰세요. 자, 생물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크게 나누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나온 거 빛이 있었고 온도, 그리고 물, 토양, 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의 개념을 배우고 그 얘들을 구분해내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즉 지금 여기서는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